그럴 때면 나는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 들려준 어떤 이야기가 생각났다. 나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아버지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는 아마도 엄마가 그때 이야기해 준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아버지가 어느 살인범의 사형 집행을 보러 갔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러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아버지는 병이 날 지경이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보러 갔고 돌아오자 아침나절 한동안 구토를 해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버지가 좀 역겨웠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가 됐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이 사형 집행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으며 요컨대 그것이야말로 한 인간에게 참으로 흥미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어째서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혹시라도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된다면 나는 모든 사형 집행을 빠짐없이 다 보러 가겠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느 이른 아침에 경찰의 비상선 밖에 말하자면 저쪽 편에 가 있는 나를 생각만 해도 사형 집행 장면을 구경하러 왔다가 나중에 토할 수도 있는 구경꾼이 된 나를 생각만 해도 독약 같은 기쁨의 물결이 가슴으로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분별 없는 생각이었다. 그런 가정에 빠져드는 것은 잘못이었다. 왜냐하면 잠시 후 나는 매우 지독한 오한 때문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리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말이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가 덜덜 떨렸다. 그러나 물론 언제나 분별 있는 생각만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때 나는 법률안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형법 체제를 개혁해 보기도 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형수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임을 나는 알아차렸다. 1000번에 단 한 번. 그것이면 수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환자가 먹으면 10번에 9번만 죽는 그런 화학약품의 배합을 고안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 왜냐하면 침착하게 이것저것 자세히 따져본 결과 나는 단두대 칼날의 경우 결함은 그것이 그 어떤 기회도 절대적으로도 그 어떤 기회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 말이다. 요컨대 단 한 번에 그 환자의 죽음이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일이며 확정된 배합이며 성립된 합의여서 재론의 여지가 없었다.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 다시 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난처한 것은 사형수로서는 기계가 순조롭게 작동해 주기만 바라야 한다는 점이었다. 내 말은 바로 그것이 불완전한 면이라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선 그렇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훌륭한 조직의 모든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컨대 수용자는 정신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모든 것이 탈없이 진행되는 것이 그에게 이로운 것이다. 나는 또한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내가 여태까지 옳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랫동안 나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단두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설치된 대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것은 1789년의 대혁명, 다시 말해서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사람들이 내게 가르쳐 주거나 보여준 모든 것들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소문이 자자했던 어떤 사형 집행을 계기로 신문에 실렸던 사진 한 장이 생각났다. 사실인즉 기계는 그냥 땅바닥에 지극히 간단하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좁았다. 좀 더 일찍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사진에서 본 그 기계는 무엇보다도 정밀한 제품답게 완벽하고 번쩍이는 모습이 퍽 인상적이었다. 사람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는 항상 과장된 생각을 품는 법이다. 음. 그런데 그와 반대로 모든 것은 단순하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기계는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과 같은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듯이 가다가 그 기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 역시 따분한 점이었다. 이 단두대를 향해 올라간다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이라면 그 방향으로 상상력이 뻗어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기계 장치가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리는 것이었다. 약간 수치스럽게, 대단히 정확하게, 슬며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었다. 이 줄곧 나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더 있었다. 새벽녘과 상고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성적이 되어서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나는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에 정신을 쏟으려고 노력했다. 하늘이 초록빛으로 변해갔다. 저녁이었다. 나는 생각의 방향을 돌리려고 더욱 애썼다. 이 심장이 뛰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토록 오래전부터 나를 따라다니던 그 소리가 멎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나는 제대로 상상력을 발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도 이 심장의 고동 소리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그 어떤 순간을 머릿속에 그려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이 새벽 또는 상고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결국 마음을 억지로 돌리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이 오는 것은 새벽이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매일 그 새벽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운 셈이다. 언제나 나는 불시에 당하는 것을 싫어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길 때 나는 그 현장에 있고 싶다. 그래서 결국 나는 낮에만 조금 잠을 잤을 뿐 밤에는 하늘로 난 창에 새벽빛이 떠오를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렸다. 가장 힘이 드는 때는 통상 그들이 그 일을 실행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 그 의심쩍은 시간이었다. 이 자정이 지나면 나는 기다리며 망을 보았다. 나의 귀가 일찍이 그처럼 많은 소리들을 감지하고 그렇게 가느다란 소리들을 분간해 본 적은 없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 줄곧 나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발소리가 한 번도 들리지 않았으니 말이다. 엄마는 사람이 전적으로 불행하기만 할 수는 없는 법이라고 자주 말했다. 감옥에서 하늘이 빛으로 물들고 새로운 하루의 빛이 감방으로 새어들 때면 나는 엄마의 말이 맞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왜냐하면 발소리가 들려오고 내 심장이 터져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심지어 아주 작은 소리만 나도 문으로 달려가 판자에 귀를 대고 정신없이 기다리다가 결국은 나 자신의 숨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가 헉헉 거린다거나 이 개가 헐떡이는 소리와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결국 내 심장은 터지지 않았고 나는 또다시 24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었다. 낮 동안에는 진종일 상고 생각을 했다. 나는 이 상고에 대한 생각에서 최선의 방책을 얻어냈다고 본다. 나는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고 그러한 숙고를 통해서 최대의 결실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나는 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곤 했다. 상고의 기각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 그러면 나는 죽는 거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건 명백했다. 그러나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따지고 보면 30살에 죽느냐, 60살에 죽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도 모르는 바 아니었다. 둘 중 어떤 경우가 됐든 당연히 다른 남자들과 다른 여자들은 살아갈 것이고 수천 년 동안 그럴 것이다. 요컨대 이보다 더 명백한 것은 없다. 지금이건 20년 후건 언제나 죽는 것은 바로 나다. 그 순간의 출현에서 난 좀 난처한 점은 앞으로 20년을 더 살 수도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면 돌연 마음속에서 끔찍한 그 무엇이 치솟는 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20년 후 내가 어쨌든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한다면 그때 내 생각은 어떠할까를 상상함으로써 눌러버리면 그만이었다. 어차피 죽는 바에야 어떻게 죽든 언제 죽든 그런 건 당연히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상고의 기각을
받아들여야 했다.